집안 체면이 있지. 당신은 손님방 가서 자아 안방은 우리 부모님 쓰시게 하고. 신혼 첫날, 평소 다정다감하던 남편이 내 돈으로 온전히 마련한 마포구 한강뷰 아파트를 점령한 시댁 식구 6명을 보며 너무도 당당하게 내뱉은 말이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얼음물을 들이켜며 도발했다. 내가 이 집을 해왔으니 이제 우리 집안 것이지. 억울하면 경찰이라도 부르든가. 그 순간 나는 이 상황이 미치도록 우스워졌다. 고함을 지르며 악을 쓰지도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112를 눌렀다. 너희들이 그토록 뻔뻔하게 나온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환장이 어떤 건지, 대한민국의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주인공이 어떻게 반격을 시작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6시 30분 신혼 첫날의 아침 햇살이 마포구 고급 아파트의 통유리창을 채 뚫고 들어오기도 전이었다. 도어록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마치 차가운 쇠꼬챙이처럼 내 고막을 일직선으로 찔러 들어왔다. 짧게 4번 울리는 버튼음. 곧이어 잠금 해제를 알리는 경쾌한 전자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실크 이불자락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며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흉곽안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곳은 서울 마포구 한강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온전히 내 이름으로만 사주신 신혼집이었다. 나와 내 곁에서 아직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저 남자. 이 세상에서 단 2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문이 비밀번호를 알아선 안 됐다. 나는 슬리퍼를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차가운 원목 마루를 밟으며 한 걸음씩 현관을 향해 나아갔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호흡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현관의 센서 등이 눈이 시리도록 환하게 켜졌다. 공기 중에는 곰팡내 나는 싸구려 이삿짐 상자 냄새와 언제 감았는지 모를 머리에서 나는 찌든 정수리 냄새가 뒤섞여 훅 끼쳐왔다. 내가 어제가 세팅해둔 고급 디퓨저의 은은한 우디향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악취였다. 넓은 복도 너머로 향한 내 시선은 현관에 그대로 멈춰섰다. 그곳에는 무려 6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 시매부. 그들은 콧물을 훌쩍거리는 3살배기 조카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30이 넘도록 후줄근한 트레이닝복만 걸치고 다니는 만년 공시생 시동생이 서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는 크고 작은 종이상자와 낡은 이민 가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심지어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붉은색 김치통들까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이고, 집이 뭐 이리 넓어. 현관에서 거실까지 걸어오다가 이 늙은이 허리 다 부러지겠네. 시어머니는 과장된 몸짓으로 허리를 툭툭 두드리면서도 벽에 걸린 장식장과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손님으로서의 조심스러움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구역질이 날 만큼 탐욕스럽고 당연하다는 듯한 눈빛이 번뜩였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누이의 아들이 어른들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갔다. 채 마르지 않은 진흙이 잔뜩 묻은 운동화를 신은 채 우리 부모님이 이탈리아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해주신 순백의 페르시안 카페트 위를 거침없이 짓밟았다. 신발 밑창의 무늬를 따라 새하얀 털 위로 시커먼 진흙 자국이 흉측하게 지식여졌다. 시누이는 아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흥분한 기색으로 손님방 문을 하나씩 벌컥벌컥 열어젖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칠판을 긁는 손톱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엄마, 이 남향 방채광 진짜 좋다. 우리 새 식구 안방으로 쓰면 딱 맞겠어. 저쪽 작은 방은 도련님 쓰라고 해. 그 사이 주방 쪽에서는 냉장고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동생이 2천만 원짜리 내 맞춤형 냉장고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수입산 탄산수를 꺼내 들었다. 치익하고 캔 뚜껑을 따더니 고개를 젖혀 꿀꺽꿀꺽 들이붓고는 아주 시원하다는 듯이 커다랗게 트림까지 해댔다. 나는 양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연한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통증이 간신히 내 마지막 이성을 붙잡아 주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극도의 분노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텅 빈 거실 안에서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가 몸을 돌렸다. 허리를 두드리던 손을 휙 내리고는 턱을 꼿꼿하게 치켜든 채 나를 깔아뭉개듯 내려다보았다. 뭐 하긴 뭘 해. 우리 살던 전셋집 만기가 다 됐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잖니. 내 집이 이렇게 떡하니 넓은데 비워두면 낭비 아니냐. 우리 식구 다 같이 들어와서 오순도순 살면 그게 사람 사는 정이지. 안 그러냐? 오순도순 사람 사는 정. 결혼 전 내 손을 덥석 잡고 이제부터 넌 내 친딸이나 다름없다며 사람 좋게 웃던 이 노인네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얼마나 끔찍한 모순인가. 그 모든 달콤한 발림성 말들이 결국 오늘 이 뻔뻔한 둥지 틀기 연극을 위한 밑밥에 불과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나의 신혼 남편 강지훈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다. 그는 거실을 가득 메운 이삿짐 상자와 자기 식구들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살기마저 뛰고 있는 내 눈빛과 마주치자 본능적으로 목을 움츠렸다. 그는 부자연스럽게 내 시선을 피하며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와 그 둘 사이에서만 들릴 법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은성아,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너도 알잖아. 내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집도 넓은데 그냥 모시고 살자. 내가 한 번만 참아. 내가 한 번만 참아. 그 네 글자가 마치 녹슨 톱처럼 내 신경을 벅벅 긁어댔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내 귓가에 대고 평생 나를 지켜주고 아껴주겠다고 맹세하던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지금 자기 엄마 등 뒤에 숨어 한 마리 기생충처럼 굴고 있었다. 당장 쓰레기들 다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요. 나는 눈앞의 인간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또박또박 내뱉었다. 얘야, 시어머니가 돌고래 같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내가 어젯밤 마시다 남긴 얼음물 잔을 확 낚아채더니 손목을 꺾었다. 얼음 덩어리가 섞인 차가운 물반컵이 내 발등을 향해 직격으로 쏟아졌다. 뼛속까지 시린 물보라가 발목에 튀었고 채 녹지 않은 얼음 조각들이 원목 마루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시어머니가 내 코앞까지 바짝 다가와 당장이라도 내 눈을 쑤실 듯이 삿대질을 해댔다. 침방울이 내 얼굴로 사정없이 튀었다. 결혼을 했으면 내년 몸뚱이도, 내년 집도, 내년 돈도 다 내 아들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감히 우리를 쫓아내. 억울하면 경찰 불러서 날 잡아가라고 해봐. 시댁 집안일에 참견할 경찰놈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 보자. 그녀는 내가 울 줄 알았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기가 죽어다리가 풀린 채 바닥에 꿇어앉아 싹싹 비는 그런 구시대적인 한국 며느리처럼 굴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발치에서 녹아가는 얼음 조각을 내려다보며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였다. 나는 뒤로 돌아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으로 곧장 걸어가 그 위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내 엄지손가락이 차가운 액정을 미끄러져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112번을 꾹꾹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소름이 돋을 만큼 섬뜩하게 차분했다. 네, 거기 마포경찰서죠? 신고 좀 하려고요. 저희 집에 신원 미상의 7명이 무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거침입 현행범들이고요. 네, 주소는 마포. 너 미쳤어. 강지훈이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나는 몸을 살짝 들어 그를 피했다. 허공을 가르며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다 대리석 모서리에 처박히는 그의 꼴을 나는 그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 밖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현관의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가득했던 기고만장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자기 가슴팍을 퍽퍽 내리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경찰 나리. 이것 좀 보소. 세상천지에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하는 며느리년이 어디 있단 말이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 싹수노란 년이 우리 식구 다 화병으로 말려 죽이네. 아이고, 분통 터져서 나 못 살아. 그녀는 통곡을 하는 와중에도 눈꼬리를 힐끗거리며 경찰의 눈치를 살폈다. 앞장서서 들어온 젊은 경찰은 그 촌극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약간의 책망과 난처함이 섞인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저기요,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신데 이런 집안 문제는 웬만하면 가족끼리 대화로 푸시는 게. 경찰관님,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자르고 현관 쪽 수납장으로 걸어갔다. 맨 아래 서랍을 열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나는 봉투 안에 서류를 빼내어 대리석 식탁 위에 쫙 펼쳤다. 첫 번째 서류는 이 고급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다. 소유자란에는 오직 내 이름 석자만이 박혀 있었고 지분율은 100%였다. 두 번째 서류는 아직 구청에 제출하지 않은 혼인신고서였다. 경찰관님, 똑똑히 확인해 보시죠. 내 손끝이 등기부등본 위를 강하게 두드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 집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닥에 앉아 행패를 부리는 아주머니와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입니다. 경찰이 멈칫하더니 빈칸이 듬성듬성 남은 혼인신고서로 얼굴을 쓱 들이밀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십니까? 네, 오늘이 주말이라 구청이 쉬는 바람에 내일 제출할 예정이었거든요. 나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강지훈을 싸늘하게 곁눈질했다. 하지만 보아하니 평생 제출할 일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그저 단순 동거 관계일 뿐입니다. 저 사람들은 제 개인 사유지에 강제로 밀고 들어온 생판남이고요. 경찰의 얼굴이 순식간에 엄격해졌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들더니 바닥에서 아직도 억지 울음을 짜내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아주머니, 당장 소란 피우는 거 멈추십시오. 집주인께서 명확하게 소유권 증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퇴거하지 않으시면 일행분들 모두 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체포.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는 세상 천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눈을 부릅떴다. 인연이 내 며느리인데, 내가 시어미인데, 당신들이 날 왜 잡아가? 엄마 강지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다. 그는 허둥지둥 달려나와 경찰과 자기 엄마 사이를 온몸으로 막아섰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극도의 분노와 공포로 이마에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있었다. 한은성, 너 진짜 돌았어? 우리 엄마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굴 수가 있어. 한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그 얼굴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일지 않았다. 가슴이 아프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 그저 썩은 쓰레기를 내려다보는 듯한 끔찍한 혐오감뿐이었다. 강지훈,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쥐죽은 듯 고요한 거실 안에서 그 울림은 너무도 선명했다. 지금 당장 내 식구들 데리고 꺼지지 않으면 너까지 싸잡아서 콩밥 먹일 테니까. 내 눈빛에는 단 1mm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지만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관들의 차갑고 엄중한 감시 아래 이 기막힌 촌극은 막을 내렸다. 시어머니는 신우이와 심해부의 부축을 받으며 바닥에서 일어났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내가 천벌을 받을 거라며 저주를 퍼부어댔다. 시동생은 입맛을 다시며 반쯤 남은 수입산 탄산수 캔을 아쉬운 듯 내려놓았다. 그들은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김치통과 낡은 짐가방들을 주섬주섬 챙겨 들고 마치 쫓겨나는 들개 떼처럼 꼬리를 만 채 내 집 현관문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며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아파트 안은 다시 죽음 같은 정막에 휩싸였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서 하얀 카페트 위에 선명하게 찍힌 시커먼 흑발 자국을 내려다보며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이것은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 후로 꼬박 일주일 동안 내 삶은 결코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으로 처박힌 것만 같았다.
대리석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은 마치 죽어가는 벌레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미친 듯이 진동을 울려댔다. 액정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굳이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메시지 알림창이 똑똑히 보였다. 무려 427개의 부재 중 메시지. 전부 강지훈이 보낸 것이었다. 한은성,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야. 넌 대한민국 며느리 될 자격도 없어. 심장이라는 게 있긴 하냐?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알아? 지금 병원 응급실 간이침대에 화병으로 누워서 링거 맞고 계신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지금 당장 최고급 투풀 한우 세트랑 보약 지어 들고 와서 우리 엄마 앞에서 두 손 모아 싹싹 빌어.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아파트 명의 공동으로 돌려놓으면 내가 특별히 자비 좀 베풀어서 용서해줄게. 없던 일로 쳐준다고. 나는 그 텍스트들을 내려다보며 조소 섞인 비웃음을 흘렸다. 정신적 피해 보상? 명의를 공동으로 돌려? 아, 결국 저 길고 긴 가스라이팅 뒤에 숨기고 싶었던 진짜 목적은 저 탐욕스러운 이빨이었구나. 나는 단 한 통의 답장도 보내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차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협박과 욕설, 갈취의 의도가 다분한 그 모든 메시지들을 빠짐없이 캡처하여 증거라는 이름의 암호화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다. 하지만 이 거머리 같은 인간들은 여기서 물러설 생각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10월 17일 오후 2시 무렵이었다. 나는 광화문에 위치한 외국계 기업 본사 빌딩에 앉아 얼음이 다 녹아 미지근해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쥐고 있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기괴할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탕비실로 향하는 길, 복사기 앞을 지나칠 때였다. 끼리끼리 모여 쑥덕거리던 여직원 몇 명이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흩어졌다. 그녀들이 나를 힐끔거리는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도저히 숨기지 못한 얄팍한 흥분감이 뒤섞여 있었다. 자리로 돌아온 나는 대한민국 최대 익명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에 접속했다. 오늘의 실시간 인기 게시판 1위 자리에 시뻘건 핫배지를 단 게시물 하나가 떡하니 걸려 있었다. 글쓴이는 익명 계정이었지만 게시물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나는 그게 누구의 솜씨인지 단박에 알아챘다. 제목부터가 자극적이기 짝이 없었다.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 잘나가는 우리 새언니의 두 얼굴, 신혼 첫날 팔순 노부모를 집에서 내쫓은 독거미 같은 여자라는 제목이었다. 글의 문장 하나하나는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의 억울함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녀는 소위 나이든 시부모님이 그저 신혼집이 궁금해서 구경 한번 갔을 뿐인데 며느리가 경찰을 불러게 쫓듯이 내쫓았다는 식의 비참한 그림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놓았다. 이 아파트가 오로지 내 돈으로 전액 결제한 집이라는 사실은 쏙 빼놓았고 그들이 온갖 살림살이를 다 싸들고 쳐들어와 내 집을 강탈하려 했던 진실도 철저히 숨겼다. 그저 내가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시댁 식구들을 벌레 취급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라고 강조해 두었을 뿐이다. 어른 공경과 도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게시물은 바짝 마른 지푸라기 더미에 던져진 불씨와도 같았다. 순식간에 인터넷을 집어삼키며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밑에 달린 댓글은 벌써 10,000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저런 여자는 왜 신상 안 털리냐? 억대 연봉 받으면 뭐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쓰레기인데. 저 외국계 회사 인사팀은 눈이 삐었나? 인성 파탄 난 여자를 임원에 앉히게. 다 같이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 올립시다. 글쓴이님 너무 불쌍해요. 오빠분 당장 저런 독사 같은 여자랑 이혼하라고 하세요. 재산분할 청구해서 반으로 싹 쪼개오시고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 저격글은 마포구에서 제일 규모가 큰 맘카페에도 실시간으로 퍼날라졌다. 평소 삶의 불만을 쏟아낼 곳이 필요했던 맘카페 회원들은 마치 완벽한 먹잇감이라도 찾은 양 내 개인정보를 미친 듯이 털기 시작했다. 오후 5시 부서의 꼰대 부장이 나를 자기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50대 중반에 아주 전형적인 대한민국 가부장제 마인드로 똘똘 뭉친 사내였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만년필을 뱅글뱅글 돌리며 나를 아랫사람 내려다보듯 훈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한상무, 그는 말끝을 길게 느리며 듣기 거북한 뉘앙스를 팍팍 풍겼다. 자네 업무 능력 뛰어난 건 이 바닥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 하지만 말이야, 여자가 밖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근본인 법이야. 옛말에 가화만 사성이라고 안 하나. 지금 자네 시댁 문제로 시끄러운데 본사 홍보팀으로도 벌써 익명투서가 몇 통이나 들어왔다고 하더군. 이건 자네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 우리 회사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짓이야. 자네 똑똑한 사람이잖아. 고개 숙일 땐 숙일 줄도 알아야지. 시어머니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사태를 진정시켜. 그게 자네한테도 우리 회사한테도 좋은 길이니까. 그의 잘난 체 않은 역겨운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위장에서 신물이 올라올 것만 같았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나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내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몸을 돌려 집무실을 걸어 나왔다. 문을 닫는 그 찰나의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인내가 내 눈동자 속에서 서늘한 얼음칼로 벼려졌다. 나는 인터넷에 해명 글을 올리며 발버둥 치지도 않았고 회사 사람들을 붙잡고 구차하게 변명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마녀사냥과 편견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는 어설픈 해명이 오히려 그들의 도파민을 자극할 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숨통을 끊어놓는 단 한 번의 치명타였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능숙한 솜씨로 업무용 컴퓨터를 켜고 그 익명 계정이 접속한 모든 게시물의 IP를 추적하고 체증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내 스마트폰 연락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번호 하나를 눌렀다. 강남 일대 VIP들 사이에서 정보력으로 가장 악명 높은 사설 탐정의 번호였다. 알아봐 주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창밖 광화문 광장 위로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들을 응시했다. 시댁이 살던 도봉구 전셋집이 도대체 왜 갑자기 계약 해지가 된 건지 알아봐 주세요. 그 전세 보증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단일 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다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도 아득했다. 1분 1초가 마치 고문처럼 늘어졌다. 사흘 뒤 늦은 오후, 서울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아파트 통유리창을 거세게 때렸고 유리를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리는 빗물은 마치 흉측한 눈물 자국 같았다. 집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앞의 거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1시간 전 사설 탐정이 비를 뚫고 직접 가져다준 조사 보고서였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얼음이 이미 다 녹아버린 물잔을 집어들었다. 유리잔 겉면을 타고 흘러내린 물방울이 손등 위로 뚝 떨어지며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전해왔다. 내 손끝은 봉투 입구를 봉인한 붉은 실링 왁스 위를 가볍게 쓸어내리다가 이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엄지손가락을 봉투 틈새로 밀어넣었다. 거친 서류 봉투의 단면이 집게손가락 지문을 스치며 미세한 따끔거림을 남겼다. 나는 멈추지 않고 단숨에 힘을 주어 봉투를 뜯어냈다. 부국하고 종이가 찢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만 가득한 거실 안에서 유난히도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차가운 유리 탁자 위로 남김없이 쏟아냈다. 맨 위에 놓인 서류는 도봉구 전셋집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고 그 밑으로는 10여 장에 달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깔려 있었다. 불 꺼진 방 안, 창밖으로 이따금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서류에 빼곡하게 박힌 검은 글씨들을 일그러진 형태로 비춰주었다. 나는 그 은행 거래 내역서를 집어들었다. 종이를 쥔 손끝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떨려왔다. 첫 줄부터 시선을 아래로 훑어내리던 중 걷잡을 수 없이 황당한 웃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치밀어 올랐고 그것은 곧 기도를 타고 올라와 억눌린 냉소로 터져나왔다. 전셋집 만기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계약 만료일까지 아직 1년 8개월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10월 12일
그러니까 내 결혼식 사흘 전 집주인의 계좌에서 시어머니의 계좌로 무려 3억 원이라는 전세 보증금이 고스란히 반환되어 있었다. 3억 원. 내 시선은 곧바로 그 밑에 찍힌 이체 내역에 무섭게 꽂혔다. 보증금이 입금되고 불과 2시간 뒤 이 거액의 돈은 강남에 위치한 수입차 판매센터라는 이름의 법인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 뒷장에는 사설탐정이 연주를 동원해 빼낸 자동차 출고 인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30이 넘도록 후줄근한 트레이닝복만 걸치고 다니는 만년 공시생 시동생이 제 몸에 맞지도 않는 빳빳한 새 정장을 차려입은 채 과장되게 큰 꽃다발을 품에 안고 최고급 외제차 SUV에 기대어 잇몸이 다 보이도록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구석에서 자랑스러움에 겨워 물개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집 현관에서 늙으니 허리 다 부러지겠다며 엄살을 떨던 바로 그 시어머니였다. 그랬구나.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이 순간 완벽하고도 추악한 퍼즐로 맞춰졌다. 구제불능인 막내 아들에게 허세용 외제차를 사주기 위해 시어머니는 온 가족의 생존 기반인 전셋집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빼버린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 얄팍한 계산기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의 억대 연봉을 받고 마포구에 대출 하나 없는 고급 아파트까지 소유한 호구 며느리가 넝쿨째 굴러들어왔으니 앞으로 우리 집안 평생 공짜 현금 인출기이자 든든한 물주가 생겼다고 철석같이 믿었을 테니까.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의 기억들이 통제할 수 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찌는 듯이 묻었던 8월의 어느 오후, 좁디 좁은 동네 카페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바싹 마른 손가락으로 내 손목을 꽉 움켜쥔 그녀는 목이 맨 소리로 애원했다. 은성아, 우리 집 형편이 영 넉넉지 못한 거 너도 알잖니. 우리 지훈이 번듯하게 키워내느라 고생만 해서 당장 예단비 보탤 돈조차 마련하기가 벅차구나. 내가 워낙 야무지고 능력 있는 아이니 신혼집 가전이랑 가구는 내가 조금만 더 부담해주면 안 되겠니? 나중에 우리 지훈이 더 자리 잡으면 그때 내가 이 은혜 10배 100배로 다 갚아주마. 그때의 나는 희끗희끗한 그녀의 머리칼과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을 보며 바보같이 마음이 한없이 약해졌었다. 결국 최고급 수입 가전제품을 전부 내 돈으로 싹 다 채워 넣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댁에서 우리 부모님께 보내야 할 이바지 음식조차 내가 강지훈에게 몰래 돈을 쥐어주며 시어머니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그 알량한 시댁의 체면 하나 살려주겠다고 말이다.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왈칵 치밀어 올랐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위장에서 요동치는 신물을 간신히 억눌렀다. 내가 베풀었던 선의와 배려는 그들 인간 쓰레기들의 눈에는 그저 다루기 쉬운 호구의 상징일 뿐이었다. 나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강지훈이 당장 와서 싹싹 빌라는 헛소리를 짓거린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내 눈빛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마치 영원히 녹지 않을 단단한 얼음이 얼어붙는 것처럼. 적당히 받아칠 생각 따윈 버렸다. 그 인간들의 뿌리까지 남김없이 뽑아버리리라. 10월 20일 오전에 밝은 서울의 햇살은 온기 하나 없이 창백하기만 했다. 나는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완벽한 피의 블랙 슈트를 차려입고 7cm짜리 키리를 신은 채 강남 최고급 대형 로펌의 유리문을 당당하게 밀고 들어갔다. 그곳의 공기에는 고급스러운 전나무 향 디퓨저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눈이 튀어나올 만큼 비싼 천연 가죽 소파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자본과 권력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한은성 고객님, 수집해오신 증거 자료들이 그야말로 완벽하군요.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김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쓱 치켜올리며 내가 건넨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각 맞춰 정리했다. 그는 서초동 바닥에서 이혼 도살자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로 수임료만 억대에 달하고 청구 금액 10억 원 이상의 굵직한 사건만 골라 맞는 독보적인 에이스였다. 아직 구청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니 법적으로 지루하고 복잡한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만큼 냉철하고 전문적이었으며 기계적이라 오히려 더 안심이 되는 묘한 구석이 있었다.
우리는 서울가정법원에 즉각 사실혼 관계 파기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고객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체 내역서, 녹취록, 그리고 남측이 지속적으로 보내온 협박 및 정서적 학대 메시지들을 근거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마포 아파트의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상대방은 단일 원짜리 동전 하나조차 뜯어가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등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나는 김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티끌만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그리고 그 인간의 가족들 전부 다 은혜 반경 100m, 혹은 내 집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평생 빚을 갚아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을 물게 만들어주세요. 김 변호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 찰나의 감탄이 스쳤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은 빠르면 내일 당장 떨어질 겁니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로 복귀하는 대신 곧바로 서울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다는 사설경비업체 VIP팀에 전화를 걸었다. 각 잡힌 유니폼을 입은 3명의 기술자가 내 아파트 현관에 달라붙어 꼬박 2시간 동안 공사를 진행했다. 기존에 달려있던 평범한 철문은 흔적도 없이 뜯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마치 한국은행 지하 금고를 연상케 하는 육중한 특수합금 방폭문이 자리를 잡았다. 도어록 역시 최신형 홍채 및 정맥이중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되었다. 무거운 금속 경첩이 철컥하고 맞물리며 단단하게 잠기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나는 현관문 안쪽에 서서 서늘한 쇳덩어리에 손바닥을 얹은 채 길고 깊은 숨을 토해냈다. 이 철문은 이제 바깥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강지훈 일가족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완벽하게 옥죄어버릴 것이다. 어느덧 11월의 첫 번째 주말. 내가 다니는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의 연례 행사인 대규모 연말 송년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서울 시내 한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천장에 매달린 대형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멀듯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향수 냄새와 최고급 샴페인 특유의 숙성된 시큼한 향이 끈적하게 뒤엉켜 있었다. 지사의 팀장급 이상 중간 관리자와 임원진 300여 명이 총출동한 자리, 모두의 얼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용 가짜 미소가 들러붙어 있었다. 나는 짙은 버건디 컬러의 실크 드레스를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통유리 창과 가장 가까운 후미진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멀지 않은 긴 테이블 연회석 쪽에서는 일전에 내게 가화만 사성 운운하며 꼰대질을 해댔던 그 부장이 크리스탈 잔을 흔들며 평소 남 뒷말하기를 즐기는 임원들과 모여 침을 튀기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진짜 이기적이라니까. 밖에서 돈 몇 푼 번다고 아주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유 부장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목소리 톤을 높이며 힐끔힐끔 불쾌한 시선을 내 쪽으로 던졌다.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그 돈이 다 시댁 식구들 건데 지 잘났다고 늙은 부모를 길바닥으로 내몰아? 그런 인성을 가진 인간은 회사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주변에 몰려있던 동조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비열한 헛웃음을 흘렸다. 끈적거리는 독사 같은 경멸의 시선 몇 가닥이 내 등줄기를 타고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한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들어 가볍게 입술을 축였다. 차디찬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내 머릿속을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만들어주었다. 나는 남은 왼손으로 이브닝 클러치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번쩍이는 액정 불빛이 내 망막에 시리게 맺혔다. 내 시선은 이미 완벽하게 작성해둔 이메일 임시 보관함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신자 전체, 한국지사 임직원 전원. 첨부 파일 1번, 사설탐정이 목숨 걸고 파헤친 도봉구 전세금 반환부터 수입산 자동차 구매로 이어지는 더럽고 치졸한 자금 흐름도. 첨부 파일 2번, 고음질 녹음 파일. 사설탐정이 특별한 연주를 써서 시어머니가 동네 단골 미용실에서 수다를 떨 때 몰래 따낸 통화 및 대화 녹취록. 내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를 잠시 배회했다.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화면을 꾹 눌렀다. 이메일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뜸과 거의 동시에 거대한 연회장 안에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불협화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300여 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그야말로 일제히 사내 긴급공지 메일 도착을 알리는 알림음을 미친 듯이 토해냈다. 이 뜬금없는 소동은 꼰대 부장의 허세 가득한 일장 연설을 단칼에 끊어버렸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황급히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들었다. 연회장 안에는 소름 돋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로지 수백 개의 손가락이 액정을 스크롤하는 스르륵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바로 그때 누군가 미처 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용에 너무 경악한 나머지 손이 미끄러져 오디오 첨부 파일을 터치해버린 모양이었다. 시어머니 특유의 앙칼지고 천박하며 얄팍한 계산 속으로 점철된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뚫고 나와 최고급 연회장의 공기를 사정없이 찢어발겼다. 어머, 원장님은 모른다니까. 우리 며느리년이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완전 호구 중에 상호구야. 우리 아들한테 꽉 쥐어 살잖니? 내가 진작에 머리를 좀 굴렸지? 전세금 싹 다 빼서 우리 막내 선 볼 때 타고 나갈 차 한 대 쫙 뽑아주고. 우리 식구들은 그년이 해온 마포 큰 아파트에 몸만 쏙 들어가면 끝이야. 지가 억대 연봉이라는데 그 돈으로 우리 식구 밥 안 먹여 살리고 배겨? 나중에 애라도 덜컥 패봐. 어차피 회사도 때려치울 텐데 그때부터는 우리 집구석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파출부 노르지나 하는 거지 뭐. 호호호.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상스럽고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는 마치 날 선채찍이 되어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씹어대던 인간들의 뺨따귀를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나를 시한폭탄 취급했던 그 부장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리고 종국에는 시퍼렇게 죽어가는 꼴을. 크리스탈 잔을 쥔 그의 손은 중풍 환자처럼 바들바들 떨렸고 찰랑거리던 술이 값비싼 수제 양복 위로 질질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경멸 어린 눈으로 나를 찌르던 동료들은 이제 하나같이 그 부장을 마치 역겨운 바퀴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악과 끔찍한 민망함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유리 밑동이 대리석 테이블에 부딪히며 쨍하는 경쾌한 파열음을 냈다. 300여 쌍의 충격에 빠진 눈동자가 나를 향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우아하게 드레스 자락을 툭툭 털었다. 사색이 된 부장놈 따위에게는 단 1초의 동정 어린 시선조차 던져주지 않았다. 나는 또각또각 킬힐 소리를 올리며 그 누구보다 고상하고 당당하게 연회장 문을 나섰다. 호텔 밖으로 나서자 11월 서울의 밤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에었지만 내 허파로 쏟아져 들어오는 공기는 내 평생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어림없다.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니까. 다음 날 오전. 법원의 시뻘건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소장 한 부가 법원 특별 송달원을 통해 종로구 한복판에 솟아오른 으리으리한 대기업 사옥으로 직행했다. 그곳은 신우이의 남편, 즉 심해부가 목숨 걸고 다니는 직장이었다. 뼛속까지 보수적이고 가문의 체면과 명예를 목숨보다 더 끔찍하게 여기는 대기업 재벌 계열사. 소장에 적힌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거기에는 밉상 신우이가 네이트판과 지역 맘카페에 악의적인 저격글을 싸지른 모든 IP 추적 내역과 접속 로그, 나를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을 주도한 완벽하고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의 사슬이 줄줄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1억 원이었다. 안 봐도 비디오였다. 팀장부터 평사원까지 부서원들이 우글거리는 대사무실 한가운데서 저승사자의 딱지 같은 그 소장이 유독 체면치레를 중시하는 심해부의 손에 배달되었을 때 그 인간의 낯짝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났을지. 그 쇼윈도 부부의 결혼 생활은 애초에 알량한 허영심과 가식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나 다름없었다. 신우이녀는 명절 때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조신하고 참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내 화장대에 놓인 명품 향수를 몰래 훔쳐 뿌리고 사모님들 브런치 모임에 기어나가 허세를 떨던 인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내내 강지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다. 당연히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지만 이내 날아온 장문의 메시지가 모든 참상을 적나라하게 중계해 주었다. 한은성, 이 미친 또라이 같은 년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우리 매형이 회사 로비 한가운데서 우리 누나 뺨을 후려 갈겼어. 매형이 지금 당장 이혼 소송 걸겠다고 난리 났고 조카 양육권도 절대 못 준대. 내년이 우리 집안을 이딴 식으로 풍비박산 내놓고 이제 속이 시원하냐? 우리를 도대체 어디까지 짓밟아야 직성이 풀릴 건데? 나는 화면 가득 찬 바락을 내려다보며 소리내어 픽 웃었다. 너희 집안을 처참하게 부숴버린 건 결코 내가 아니다. 그건 바닥을 모르는 너희들의 그 역겨운 탐욕이 스스로 자초한 파멸일 뿐. 어느덧 12월. 서울 하늘에 올겨울을 알리는 첫눈이 흩날리던 날이었다.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정 안 온풍기가 요란하게 돌아가며 더운 바람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법정 안을 짓누르는 차갑고 서늘한 긴장감마저 녹이지는 못했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반대편 피고석에 웅크리고 있는 강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불과 2달 만에 본 그의 몰골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매일 아침 세팅하던 머리는 까치집이 되어 있었고 퀭하게 파인 눈 밑으로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거뭇거뭇하게 자란 수염과 예전엔 피디 딱 떨어지던 명품 수트가 지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헐렁하게 걸쳐져 있는 꼴이라니. 판사가 단호한 표정으로 의사봉을 탕 내리치는 순간 모든 것은 완벽하게 끝이 났다. 너무도 명백하고 끔찍한 자금 이체 내역서와 그 소름 끼치는 녹취록 앞에서 강지훈의 변호사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신세였다. 서슬퍼런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시댁의 돌이니 며느리의 희생이니 하는 낡아 빠진 헛소리들은 그저 휴지 조각만도 못한 쓰레기일 뿐이었다. 판결은 뻔했다. 사실혼 관계 즉각 파기. 남측 및 그 직계 가족의 악의적인 기망 행위,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가 모두 인정되었다. 재산 분할 청구는 당연히 100% 기각되었고 강지훈은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무려 5천만 원을 내게 토해내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강지훈의 목줄을 끊어버린 진짜 치명타는 따로 있었다. 판결 선고가 있기 바로 전날 밤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퍼마신 강지훈이 내 아파트 현관 앞까지 기어와 행패를 부렸다. 그는 새롭게 교체된 특수합금 방폭문을 발로 차고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며 결국 보안 시스템에 일일이 출동 경보를 울리고 말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수갑을 찬 채 끌려간 그는 법원이 발부한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가로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았다. 설상가상으로 정식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신원조회 기록에는 새빨간 전과자 딱지가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으로 박혀버렸다. 공기업의 신원조회가 병적으로 깐깐한 이 사회에서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건 발생 사흘 뒤 그가 다니던 공기업은 단칼에 강지훈의 파면을 통보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사흘에는 추위 속에서도 드물게 맑고 화창한 겨울날이었다. 나는 마포 아파트의 넓은 통유리창 앞에 놓인 소파에 몸을 기댔다. 바닥에서는 보일러가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훈훈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내 손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유리잔 안에서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 소리가 유난히도 경쾌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강 수면 위로 겨울 햇살이 부서져 내리며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다. 저 멀리 티 없이 파란 하늘 위로 서울타워가 선명하게 솟아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저 반대편, 도봉구 외곽의 어느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퀴퀴하고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막내 아들 허세용 외제차를 뽑느라 전세 보증금을 모조리 허공에 날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게 물어줘야 할 거에게 위자료와 접근금지 위반 벌금 폭탄까지 떠안은 시어머니 일가족 7명은 겨우 10평 남짓한 반지하 셋방에 다 같이 우겨 넣어졌다. 사방의 벽지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올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수입차의 살인적인 할부금을 막아내느라 백수 시동생이 취직은커녕 대출 담보로 잡힌 차를 팔지도 못하고 있는 바람에 내 집거실 한복판에서 행세를 하며 내 발등에 얼음물을 들이붓던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매일 동네 국밥집 주방에 처박혀 하루 12시간씩 뚝배기를 닦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손은 주방 세제에 짓물러 피가 배어나왔다. 매형에게 이혼당하고 빈몸으로 쫓겨난 시누이는 좁아터진 반지하 방 안에서 매일같이 엄마와 서로 내 탓이네 쌍욕을 퍼부으며 싸웠다. 방음 따위는 되지 않는 야은 벽 너머로 그들의 발악하는 소리가 동네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이제 그들은 동네 사람들의 완벽한 씹을 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한 번만 참아달라며 짓거렸던 마마보이 강지훈. 전과자 딱지를 달고 파면당한 그가 이 치열한 취업시장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매일 초점 없는 눈으로 거리를 좀비처럼 배회하며 편의점 폐기 삼각김밥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머리가 쨍해질 만큼 차가운 음료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완벽한 짜릿함을 선사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푹신한 소파 위로 툭 던져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찬란하게 쏟아지는 겨울 햇살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한 복수극이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